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굉장히 어수선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북한의 도발, 지정학적인 위기가 있고요. 여기에 시장으로 보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얘기가 돼온 상황에서 중국이 흔들리는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가 이어지니까 상하이 증시가 엄청나게 빠졌고요.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9월에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설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떤 것들이 도화선이 될지 또 어떤 것들이 촉매가 될지 다 걱정이 좀 되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다 짚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에 초점을 두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2의 글로벌 경제 위기로 과연 중국의 문제가 이어질까라는 주제로 잡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한양대 경영학부의 이명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마이크 앞으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국 얘기가 워낙 어수선하니까 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하를 했는데요. 이게 뭘 위한 건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지금 투자자들의 궁금증인 것 같아요.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다. 뭐 IMF의 SDR을 들어가기 위한 포석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먼저 조용찬 소장님. 네, 그 위안화를 전격적으로 절하시킨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처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경기 부양용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책 통동원령이 좀 내려져 있는데요. 중국을 가보면 중국의 3대 제조 단지라고 할 수 있는 환발해 지역이라든지 장강 그리고 주강 삼각지 지역은 거의 그 연쇄 부도 직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 차원도 있고요. 또한 중국은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저축률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 절하는 예금 금리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도 시켜주고요. 특히 그 기준 환율을 더 중국 경제 처한 현실에 좀 반영할 수 있게 정부가 환율을 실수에 반영시키는 조치를 해놓은 것은 아무래도 이런 경기 부양 효과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기 부양용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명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당연한 기결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셔야 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은 니치로 돌아섰습니다. 즉 수출 드라이브를 많이 꺾었어요. 즉 1998년도에 매년 8%를 반드시 성장하겠다는 바오바 정책이 드러난 이후에 매년 8%를 어떻게든지 만족시키게 됩니다. 이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중국의 실업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13년도에 새로 리커창 총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8%를 포기하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점인데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그냥 조용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초부터 중국이 질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질주라는 거는 시강통, 서강통 그리고 이제 AIB에 영국이 같이 얹게 되고요. 거기에 브릭스 은행까지 들고 나오겠다고 같이 콤비네이션을 뽑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의 본질인 정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85%는 인민의 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 미래 가치가 미리 너무 빨리 뽑혀왔던 게 사실이고요. 85%라는 거는 어디에 85%? 인민의 투자 비중이 이제 개인 돈이 85%란 말씀이고요. 증시에서요.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폭주를 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5월 말이죠. 매우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IMF에서 했던 말은 뭐냐면 중국 위안화가 그렇게 싼 통화가 아니라고 말을 해줬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달러가 한때 휴지라고 말을 했었던 게 3, 4년 전이겠지만 미국의 강달러 드랍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화는 계속 약세고 거기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화도 밀리면서 실제로 보면 위안화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IMF가 5월 달에 6월 달에 그 말을 해줬습니다. 네. 자, 이거 패를 지고 중국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실은 올해 하반기에 SDR에 편입될 건가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특별 인출권. SDR로 들어가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이하나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미이하나를 많이 쓴다는 건 이하나 결제 통화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게 여러분이 보시는 이하나의 국제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부분이 놓여 있는데 실은 이게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물러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하나를 비싸게 지금 갖고 있을 포지션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평가 절하를 직접 한다는 소리죠. 이거는 사실 미국의 자본주의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한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임 교수님께서는 국제통화기금 SDR에 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그게 지금 좌절이 됐기 때문에 평가 절하를 시켰다. 거기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지금 미국한테 묻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은 본인 하고 싶은 거 상반기 다 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지금 다 한 상태예요. 신강통, 후강통 다 하고 AIB에 중국, AIIB요? 그다음에 영국 참여까지 발표해놓고 브릭스까지 발표해놓은 상태로 쭉 올려놓고 놨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미국이 패를 넣을 건데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 수단이죠. 예, 조 소장님도 이런 면을 보시나요? 지금 중국 정부는 가급적 금융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하고요. SDR 통화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래 확대뿐만 아니라 시장 자유화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래서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진행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IMF의 SDR 편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임형록 교수님은 물 건너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지금 결정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페그 시스템입니다. 즉 자국 통화를 달러에 페그시켜놨기 때문에 달러가 비싸진다면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의 이 패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럼 폭과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되십니다. 즉 위안화 값을 미리 빼놔야 달러가 비쌀 때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순서는 이제 정해졌어요. 1차로 안 끝납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한다? 한 번 더 할 거고요.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즉 믿으라는 거죠. 중국 정부는 한다면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패권을 다투는 나라는 이걸 전 세계에 공표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세를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경제 아니에요. 이건 관치 경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속내가 뭘까 이렇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조영천 소장님이 말씀하신 시장 친화적이라는 말과는 이거는 좀 배치가 되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근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실질 치료 환율이 10% 상승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질 치료 환율이라는 것은 환율의 그 종합 체력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절상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제조업 부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고요. 또 이로 인해서 중국 위엔화가 고평가되니까 지난 1년간 위엔화와 관련해서 외환 보유고가 무려 3,400억 달러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그 환율을 반영하는 이런 그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기준 환율을 더 중국 경제 전 현실에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엔화가 이제 절하됐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 그 위엔화가 10% 절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지금 얘기가 약간 좀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조영찬 소장님은 중국이 지금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임명록 교수님은 계속해서 관치로 가면서 이 경제 체제를 유지할 걸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대륙의 위치를 보시면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연결. 주변국과의 연결이죠. 즉 중국이 갖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중국의 가장 뒷면에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즉 중국이 하고 싶은 거는 물건도 계속 수출함과 동시에 위안화도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변이 가난해져야 성립하는 건데 이걸 타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흘려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에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에너지 소스가 어디냐면 바로 푸틴의 러시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얘기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왜 러시아를 계속 제재를 하고 러시아를 죽이느냐. 이 핵심 뭐냐면 실은 AIB가 핵심이 아니라요. IMF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브릭스 은행이라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에요. 브릭스 은행이요? 그 무슨 말이냐면 IMF는 현금만 주지 않아요. 패키지를 주죠. 구조 조정하라는 거죠. 은행 팔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도 경험해봤죠. 그러지 말라는 게 브릭스 은행의 태도고 그 돈줄은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 사이드는 러시아와 인도죠. 그리고 브라질. 근데 브라질은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 폭락하니까 더 이상 자금줄로는 이탈돼 있어요. 거기에 러시아를 지금 묶어놓는 상태에서 인도가 AIB로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앞으로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서 알겠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움직임을 같이 많이 봐줘야 되는 거고 인도와 이게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대외 정책의 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미안하지만 현실은 공화당으로 원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외교 정책을 너무나 많이 부실하게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임 교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은 어디서 많이 듣거나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추론을 하는 건데요. 몇 가지 증거들을 보고요. 대충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금리 인상이 아니라 FRB가 갖고 있는 국채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부를 마무리를 해야지 될 시간이어서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중국발 환율 전쟁이냐 위안화 평가 절하로 시작된 위기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한양대 경영학부의 임형록 교수님 그리고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움.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유반장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캔디야 너는 왜 그리 스윗하니? 소다야 너는 왜 그리 테이스티하니?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에 빠진 준하영 사탕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이 생생경제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위안화 평가절하의 어떤 쇼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가져오고 있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 요소들, 위기 요소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직접 말씀을 해주셨군요.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한양대 경영학부 임형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위안화 평가 절하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3부에서는 조용찬 소장님은 시장 경제에 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서 보이는 것과 함께 경기 부양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임형록 교수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형록 교수님 얘기하시기로는 IMF의 SDR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기는 한데 지금은 좀 물 건너갔고. 아닙니다. 그건 긴 과제 중에 단기 과제 하나일 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은 2011년 이후부터는 내치로 돌았습니다. 내치라고 하는 거는 즉 서부 내륙 대화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외치는 위안화를 쓸 수 있는 근거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 핵심이 되는 에너지 자원 확보죠. 그게 바로 남미하고 아프리카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누구나 알아요. 9월 달부터 미국 금리를 올리면 안 좋아질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수출 하락세가 진행되는 상황이죠. 원래 이걸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참았던 건 SDR 편입권이 원래 숨어 있었어요. 근데 시기에 물 건너갔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 과연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디플레거든요. 여기가 바로 핵심인데요. 패권은 선물 시장에 있어요. 현물 시장에 없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상으로는 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누가 의도하고 있냐면 미국이 의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가가 인위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이란액이 나오죠. 이란액이 왜 나왔겠어요? 그래서 유가 하락은 계속 당분간 지속되는 거죠. 유가가 싸다는 건 뭐겠어요? 달러가 비싸다는 말이고 강달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으로 변할 겁니다. 약 5년 정도 안에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디플레이션을 의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는 올리거든요. 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는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져 있고요. 또 그래요? 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국이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보더라도 자원 가격 하락, 위안화 절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삼중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 과열 문제로 해서 금리를 올려야만 되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을 봐가지고는 미국이 빠른 속도로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 상황을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 미국 상황을 보시면은요. 양적 완화는 별게 없어요. 지금 김민경 사회자님께서
은행이시고요. FRB고 제가 정부면 네. 국채 조가리를 제가 계속 지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돈을 밟고 내서 네.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자전거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FRB 뒤에는 뭐가 쌓여있냐면 어느 정도가 쌓여있냐면요. 4조 5천억 달러의 국채가 쌓여있어요. 네, 사들였으니까. 현금은 없어요. 예. 그래서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즉 기존 국채를 싸게 떨이로 팔아버리면 미국 정부가 만들어야 될 새로운 국채가 안 팔리겠죠.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 국채도 팔고 신규 국채도 팔아야 된다면 과연 조건은 무엇이냐. 미국 돈이 굉장히 비싼 상황에서만 사람들이 교환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강달러를 유도한다. 네, 그래서 강달러는 여러분이 작년부터 보시겠지만 계속 강달러로 한때는 달러는 휴지조각이었어요. 그랬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네. 강달러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금리를 올린다면 더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은 무엇이냐? 과연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문제예요. 근데 여기 숨어있는 게 과연 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집값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년 전부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집값이요? 예. 부동산 집값? 아니 저기 중국의 집값? 미국의 집값이요? 미국의 집값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실업률은 실질 실업률은 약 0.4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0.3, 5.4라고 말하면 약 5.8 정도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이 말은 6%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려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바로 미국의 비밀이 또 하나 숨어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해 주시면 될까요? 예. 이 얘기가 서로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소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들어보시니까요. 네, 이 의견이.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맞는데 중국 쪽 입장에서는 워싱턴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좀 반대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현재 음모론적인 측면에서들 중국 경제가 허약하다. 그리고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전민 공유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계획 경제를 쓰고 있고 공산당이 직접 시장의 왜곡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정책의 미숙함이라든지 터프한 점은 있지만 제대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펀더멘털이 약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중국이 쓰고 있는 신실크로드라든지 AIB 같은 경우는 미국과 대립하는 그런 거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 외환시장에서는 서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치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시지 않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요? 중국 경제 어떤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중국만큼 이렇게 성장률이 7% 가까이 되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럼 임 교수님,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적인 판에서 중국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조영찬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중국에서는 두 가지 좌총령, 우백호가 있어요. 좌총령은 국유기업이고 우백호는 지방정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부는 빚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죠. 빚이 있어야 건설을 할 텐데 빚이 왜 없냐고요. 왜 없냐면은 빚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즉 국제신용평가사를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빚은 전부 다 국유기업과 지방정부로 이전시켜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구림자주금융하고 지방정부 부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진인 정부가 돈이 없느냐?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국은 말하는 외환보유고라는 게 어마어마 많고 이게 좀 더 이하나로 바뀌면 인플레가 너무너무 심하겠죠. 그러니까 인민을 위해서 나선 최초의 정권, 즉 먹고 사는 걸 해결했던 정권이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돈을 밖으로 튕겨놓은 게 여러분 보시는 국부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돈 가지고 호주 가서 사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서부 내륙 개발을 통한 인프라의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중국은 넓어요. 넓다는 소리는 처음에 점과 점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연결해야 되고 선에 부풀리면 면적이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물자가 유통하게 되는데 내치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수출에 의존하는 걸 줄이고 내치로 돌아가긴 했으나 상황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인 귀결이라서 8%를 포기한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그 투자금은 누가 만들 거냐. 즉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절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 막을 겁니다. 중국 정부가 다 해결할 거니까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소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호화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일선 도시들은 상당히 좀 화랑이에요. 그러니까 30억 원 이상 되는 이런 주택들은 상당히 화랑이고요. 그러나 서민 주택들은 지금도 계속 부족하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은 한 650개 도시 중에서 한 10여 개 도시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600개 도시들은 여전히 그 재고가 많아가지고 어려움을 네. 겪고 있고요. 빈집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다 예. 리자청시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년간 13조 원을 중국 부동산 특히 상업용 건물들을 매각했는데 최근에는 상하이에 있는 노른자 금융센터에 있는 지역까지도 매각할 정도로 현재 중국이 그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그 부동산 정책이 정책 주도에 의해서 성장했다는 예. 거고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이 좋아야 소비가 돌겠지만 네.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이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은 버블 상태고 부동산은 분명히 버블입니다. 버블이고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되는 건 하향 안정화가 돼야지. 경기를 되겠네요?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주고는 있는데요. 근데 네.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니까 지금 선전시 같은 경우는 신규 대출을 줄일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됐으면 중국 정부가 다시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 부동산의 버블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되는 당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꺼질 수 있으니까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한 어떤 경기 부양의 근거를 좀 마련을 해놓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경기 부양은요 중국은 그렇게 예. 안 합니다. 중국은 소비세 한 방에 내려버려요. 그다음에 소비세요? 중국은 예. 경기 부양을 그렇게 적당히 안 하고요. 지금 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9월까지의 막간 타이밍에 간식거리 정도로 사면타로 지금 평가 절하를 시켜놓은 것뿐이고 9월이라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인시장에 대해서 예. 지금 선문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얼마 올릴 거냐고. 만약 더 올릴 것 같으면 절하에서 더 빼버릴 거예요. 그 말은 달러는 더 비싸지겠죠. 네. 그래서 그 운신의 폭을 많이 좁혀주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수를 잘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가 모순인 것 같지만 이걸 지속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옆에 베트남한테 물어보면 돼요. 철도 연결할 거냐고. 그래서 연결하겠다고 그러면 예. 국경지대가 다시 한번 부동산으로 부풀어 올라갈 수가 있고 옆에 스탄결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많이 투자를 못 해주는데 네. 중국하고 같이 연결할 거냐고. 이런 연결에 지금 인프라적인 발전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은 임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부동산의 이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 떨어져서는 아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예. 미국의 패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즉 중국의 증시도요. 네. 100% 다시 올리지 않을 거예요. 전열은 어디서 가다듬어야 되냐면 약 70%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AIB와 브릭스은행이라는 두 가지 지금 목돈 들어간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AIB는 그런데 미래 가치를 좀 더 개발 논리로 다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해주고 브릭스는 자기 자본 출자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SDR이든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우리랑 상상이 틀려야 돼요. 그 정도 국가면은 이 패권 지향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근데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SDR이라는 것은 IMF는 시장경제 체제의 어떤 기관이거든요. 이런 계획경제나 사회경제를 유지를 하면서 중국의 SDR에 편입을 한다?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예.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던 거고 중국이 명분을 쌓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명분이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라틴 아메리카 쪽에 세력을 계속 갖고 있고 아프리카는 역시 중국이에요. 이런 많이 것들이 이제 움직이겠죠. 대륙으로 나오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조금 얘기를 바꿔볼게요. 중국 상하이 증시도 엄청 폭락을 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은 소장님은 거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꺼지는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경기 불안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는 중국의 그 최근 들어왔던 개인들 같은 경우 최민 차업구라 그래서 전 국민이 주식 투자 예. 정부가 야기를 시켰던 거에 대한 후유증이었고요. 지금 다시 주가가 증시 그 개입을 통해서 기관들이 사주르고 있지만 다시 폭락한 것은 과도한 증시 개입에 따른 시장 왜곡 현상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장 막판 30분 전에 그 중국의 정책 펀드라든지 기금들이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국가 대표주라고 하는 50개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2천여 개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이런 왜곡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와 펀더멘탈 간의 괴리로 인해서 장기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주시장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정책 펀드가 사는 종목만 사다 팔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그 불안감, 증시의 순기능이 약화되면서 A주와 H주의 가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면서 투기 시장화됐던 겁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 중국 시장에 그래도 고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외국 자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장이 왜곡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할 때
지금 그 빠져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더 폭락을 하겠네요. 네,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그 대주주의 그 주식 매도 금지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수급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네. 여기에 따른 그 역기능들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증시 하락도 오늘도 2% 넘게 지금 하락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한머니들이 유출되면서 시중에 작은 경색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번 주에만 64조 원을 풀었지만 단기 금리 그 상승을 막지를 못하는 그래서 연기금도 실질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실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일관되게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임 교수님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어떻게든지 지금 양적 완화를 안 했어요 아직.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위안 보유고 갖고 있는 돈 갖고 계속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안 보유가 많죠. 그래서 중국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중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지금은 위안화를 비싸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어서 더 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예상되는 거는 아마 2달 안으로 가능한 거는 지급 준비율 인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로서는 1년치 그 대출금리 있죠. 네. 그걸 인하시킬 확률이 아주 높아서 충격은 한 2번 정도 더 있다고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좋겠어요. 위안화는 얼마나 더 뺄까요? 그거는 증시는 거의 관리 모드로 가게 될 거예요. 100이면 최대치에서 70 정도. 65, 70 정도를 가지고 9월 달을 맞이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고요. 위안화는 더 가격을 뺄 겁니다. 그러면 한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한 10% 평가절하까지 갈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반응에 따라 틀려요. 미국이 어떤 수를 내는가에 따라서 중국이 반대로 말하면 미국은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할 건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약 2달 정도는 계속 이런 상태로 진행될 개연성이 아주 높아요. 그럼 근데 제가 조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점은 중국은 양적 완화를 못한 게 아니고요. 현재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중국의 그동안에 그 중중 함정 빠져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2007년도에 리먼 쇼크 오면서 호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기업인들한테 대출을 해줬던 거죠. 그 대출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라든지 공급 과잉 시스템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부양시킬 수는 없고요. 특히 그 은행단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이렇게 낮췄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실채권을 우려해서 대출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이러고 또 기업들은 실적이 악화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미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미국 이야기에서 이제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미국과 중국의 뭐 패권 다툼이든 아니면 중국 내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간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장은 막 흔들리거든요. 흔들리고 실물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명혁 교수님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뭐 해야지 되고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생력이 없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근 5년 동안 증명된 사실이라서 자생력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외부 환경에 그 영향을 받는데 한국의 역할은 딱 하나였습니다. 실물이 탄탄한 국가로서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즉 이거는 왜 우리의 절대절명의 명제로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수출 증가율하고 실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의 문제였어요. 지금 수출 잘 안 되잖아요. 가계대출은 외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의 그 재고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로 버텨주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실물 가지고 버티는 국가에 대한 이중표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한국이 갖고 있는 지금 한계이기도 하고 문제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조영찬 소장님, 이 중국의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중국이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의 25.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의 한 2배 정도 되죠.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수출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상당히 큰데요.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여행객 수들이 요커들이 우리 시장에서 전체 외국인 숫자를 넘어섰고요. 또한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 간의 연동성,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위안화가 계속 절하되고 이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받는 그 충격은 아시아 10개국이 성장률이 중국이 1% 하락하면은 0.3% 정도 떨어지면 우리는 0.4% 떨어지기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그 관광객들도 줄어들 테고, 근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 가격 경쟁력도 그쪽이 더 강화가 돼서 우리에게는 좀 피해가 되겠네요. 네, 한 가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작년에 요코들이 한국의 비비크림을 1,200만 개를 샀거든요. 비비크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요코와 관련된 화장품 시장이 9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메르스 이후에 중국인들이 안 들어오면서 이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도 중국 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중국 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우리 K 그 뷰티라든지 네. K 그 푸드 이런 쪽이 못 따라가면서 위축되는 건지 단순히 중국의 위해나 절하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명록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나라 실물이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물을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에게 별로 기회를 안 줄 거예요. 단속에서 내부 기업 쪽으로 돌아갈 거라서 중국한테 떡고물 맡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대중 수출이 정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치밀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만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크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결부가 됐을 때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이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평가 절하를 한 번 더 하고 미국의 중요한 건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안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중국에서 평가절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만약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 조합을 잘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특히 미국에서 중요한 건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고용 인원의 7명 중에 1명이 거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저 인력,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그쪽 고용에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겠죠. 네. 그리고 쇼핑 시즌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버린다고 보시게 되면 미국이 쇼핑 시즌에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무산된다. 그리고 쇼핑 시즌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그 두 가지로 하면. 금리 인상이 됐을 경우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가 파괴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겠죠. 우리나라의 시장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기금에서 아마 방어해 낼수 정도의 수준까지의 충격이라고 생각이 하고요.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방관하지 않습니다. 평가절하 3연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이 다음에 추가 자금 갖고 들어올 거라서 좀 싸지면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하셔도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단 지금은 하시는 것보다는요. 8월 정도에 가셔가지고 미국 분위기를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분할로 들어와 줄 거라고 예상하시고 접근하셔도 문제는 없고. 어디에 접근을? 다만 중국 증시예요. 다만 지금은 금이나 원자재는 아주 안 좋습니다. 강달러는 정해진 거예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문제 때문에 싸게 뺄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강달러는 계속 예상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예, 소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여쭙고 정의로 들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제 생각은 그 버블은 뭐 태어날 때부터 생길 때부터 언젠가 터질 운명이 있고요. 또한 어떤 식으로 그 전개될지 전염될지 또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금요기획은 마지막을 정의를 내리면서 끝나거든요. 먼저 조용찬 소장님께 저희가 정의를 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안화 절하는 무엇이다?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의 안급지어다. 그러니까 그 사자성어로 말씀을 드리는데 재앙, 그 미칠급, 연못지, 고기 어자입니다. 뜻하지 않는 재앙이 아무 관계없는 딴 사물까지 미친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위안화 카드를 뽑아들었지만 금융시장 불안도 키우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에도 피해를 주는 만큼 우리나라도 빨리 서둘러서 금융 모니터링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이명록 교수님은 위안화 절하는 무엇이다?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간식이죠. 중국의 간식이요? 예, 간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먼저 대접을 한 거라서 미국에서 그걸 볼 텐데 간식이 한 번 더 나올지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하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간접적인 패가 2달 안에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격은 2번 정도로 예상하시고 접근하시기를 꼭 바라고 강달러는 내년 초중반까지 계속될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금이나 유가가 쉽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 점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값이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는 또 충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요. 위안화 절하는 안급지어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그 여파를
모니터링을 하고 대비를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간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식이 무엇일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퀴즈 정답은 1번이었죠. 환율. 정답 맞춰주신 분들 많았고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9563님 외 5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이번 주 순서가 마지막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